안녕하세요. 글로벌 소양과 문화 콘텐츠 과목, 그중에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화 강의를 맡은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우신영 교수입니다. 우리 글로벌 시대 한국 문학을 크게 4가지 키워드로 탐구해 왔는데요. 그중에 마지막 키워드, 분단과 치유 중에서도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단과 치유 키워드 중 1번째 시간으로 폐허 위의 화전민이라는 소제목 아래 작품 휴전선과 비오는 날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트라우마와 극복의 몸짓이라는 소제목 아래 작가 이청준과 박완서의 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이청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9년생인 이청준은 1965년 태원이라는 단편소설로 등단합니다. 그의 소설은 드물게 지적이면서도 관념적이지 않고 세계의 불행한 측면들을 포착하면서도 그 이면을 냉정하게 응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소설과 이청준이 비평가 권오룡과의 대담에서 토로한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의 작가의식이 매우 투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니 집중해서 잘 보세요. 저는 작가가 필경 자기 시대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자라면서 전쟁을 겪었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4.19를, 그 다음 해에 바로 5.16을 겪었는데 한참 의식이 활발할 때 겪었던 이 2 사건의 의미를 지금 소박하게 정리해보면 삶에서 어떤 정신세계가 열렸다가 갑자기 닫혀버린 것으로 이해되었다고요. 작가가 말했듯 그의 유년기는 전쟁의 상흔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4.19라는 자유를 맛보았죠. 하지만 이때 열렸던 자유와 혁명의 가능성은 바로 다음 해 5.16으로 인해 닫혀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과 이청준이라는 작가의 개인사는 묘하게 맞물립니다. 작가로서의 시작점이자 한국 문학사와 현대사가 조응하는 지점들이 작품들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작가 이청준의 문학세계는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욕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탈출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현실 부정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혹은 김승옥과 같이 낭만적인 초월의 방식을 택하지도 않습니다. 작가 이청준은 지적인 탐구를 통해 세계를 탈출하려 합니다. 그러니 탐구를 통해 세계의 전모가 드러나고 주체는 그때서야 변화하고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이청준 문학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고 철학적인 탐구의 태도는 가끔 이청준 문학을 학생들에게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탐구의 태도는 때로는 서양적인 것이어서 김동리의 동양적 구도와는 상이합니다. 아마도 서울대학교 동문학과에서 수학한 작가의 이력이 그의 문학작품 속에 독일 문학의 자국들을 많이 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청준 문학에서는 반복적인 모티프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모티프니까 잘 기억해 두시죠. 바로 전짓불 공포입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이 모티프가 등장하지만 특히 유명한 것은 소문의 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유년기의 인물이 어린 시절 겪었던 충격적인 원장면이 그려집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어느 날 밤 국군인지 인민군인지 알 수 없는 자들이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자고 있는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잠도 덜 깬 모자의 얼굴에 선명한 전짓불을 비춥니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전짓불을 들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전짓불 뒤에 사내는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고. 너무 밝은 불빛 탓에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데 상대방은 얼른
네가 누구 편인지 말하라고 협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골 촌부와 그의 어린 아들에게 이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생명이 중요했겠죠. 하지만 전짓불이라는 공포와 폭력 앞에선 이념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청준의 체험은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역사적인 것입니다. 한 소년이 겪었던 전짓불의 공포는 단지 그 소년만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년기를 통과해야 했던 많은 한국인들의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개인의 삶과 사회의 역사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겠죠. 이처럼 한국사의 상흔들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개인에게 남긴 트라우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작가 이청준의 아바타라고도 할 수 있는 소설 속 캐릭터 박준의 트라우마부터 살펴봅시다. 작품 소문의 벽에 등장하는 전짓불 체험은 소설가 박준의 유년기 체험입니다. 즉 성인이 되어 소설가가 된 박준이 유년기를 회상할 때 이 6.25의 원체험이 드러납니다. 이 원체험은 처음에는 의식되지 않다가 후체험, 즉 성인 박준이 경험하는 후억압을 통해 뒤늦게 귀환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했죠. 억압되었던 것은 언제든지 귀환한다고. 박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독자들 앞에서 소설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강박은 그가 꽁꽁 숨겨두었던 어린 시절의 원억압까지 깨어나게 만듭니다. 이중의 고통이겠죠. 엄혹한 시대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첫 번째 억압과 유년기의 상처를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두 번째 고통까지 더해집니다. 소설이라는 허구의 글쓰기를 통해서만 진실이 비로소 깨어날 수 있다는 설정이 다소 아이러니하죠. 한편 시간이 흐르면서 이청준의 문학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남긴 상흔이나 그것을 통해 드러난 권력의 본성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들이 이청준 문학의 전반부를 규정짓습니다. 그렇다면 후반부를 규정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과 예술의 궁극적인 합일입니다. 전반부 작품들에서 작가는 주로 말에 집착합니다. 그 말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진실과 말에 가해지는 억압을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 정치적 현실에서 소설 쓰기의 의문을 이청준은 자문합니다. 그리고 이청준이 자문할 때 그의 아바타인 인물 박준 역시 자문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소설 쓰기란 자기를 구하기 위한 것이며 시대적 허기를 면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반부 작품들인 줄이나 서편제, 선악동 나그네 등에서는 인간 존재와 그에 대응하는 예술의 완성이 중요해집니다. 권력에서 예술로 작품 세계의 키워드가 변화한 것이죠. 세상과 불화하는 고독한 예술가를 통해 작가는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조리를 기존의 철학적 탐구가 아닌 예술적 승화를 통해 초월합니다. 이 중 줄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줄이라는 작품 속에는 예술적 승화의 핵심에 장인 정신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줄광대 헌호인과 아들 허우는 오직 줄타기에만 생을 바쳐야 한다고 믿는 아주 철저한 장인 정신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오죽하면 줄 위에 서면 줄만 보여야지 그 밖의 세계가 보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죠. 이러한 장인 정신의 가치관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자 아들 허우는 스스로 줄 위에서 목숨을 끊습니다. 이 충격적인 작품 줄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청준은 장인 정신의 추구,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현대인의 가치 상실을 다룹니다. 작품 속 인물들이 장인 정신을 혹독하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에 대비되어 현대인들의 무기력함과 가치 혼란이 선연합니다.
서편제에서는 판소리의 경지에 이르는 소리꾼 부녀가 등장하고요. 매잡이에서는 산업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매잡이 곽돌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상징하고 자신이 택한 삶의 절대적 경지, 완성을 추구합니다. 이는 곧 인물들의 가치관이자 작가 자신의 가치관과도 상통하는 것이겠죠. 소각한 현대사회가 어느새 잃어버린 장인정신, 그리고 예술가적 완성 속에서 도리어 현대사회에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는 작가의 안목이 일품입니다. 이러한 예술가 소설은 한국 문학사에서 일정한 계보를 이룹니다. 이청준 앞으로는 김동인의 광염소나타가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청준 뒤로는 이문열의 금시조가 대표작으로 놓일 수 있습니다. 광염소나타부터 알아볼까요? 이 광염소나타는 최근 뮤지컬로도 만들어져 많은 학생들이 줄거리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 작품은 30년대 발표된 김동인의 단편인데요. 작곡가로서 영감을 얻기 위해 사회적인 금기를 깨트려야만 하는 악마적인 예술가 백성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악상을 얻기 위해 살인이나 방화도 서슴지 않습니다. 한편 음악평론가 K는 그러한 백성수를 옹호하고요. 예술지상주의에 대한 작가 김동인 특유의 극단적인 옹호와 탐미주의, 유미주의가 유감없이 표현됩니다. 한편 이문열의 금시조는 어떤가요? 이 금시조에는 죽음을 앞둔 서예가 고죽이 등장합니다. 이 고죽은 자신의 작품을 모두 불태우고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즉 생전에 자기가 이루었던 예술적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는 완벽주의를 보여주죠. 그런데 작품들이 타들어가는 그 불길 속에서 그제서야 평생을 쫓아왔던 금시조가 떠오릅니다. 즉 죽음 이후에야 진정한 예술적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술 지상주의의 면모가 유감없이 나타납니다. 이들 예술가 소설 속에서 예술은 때로 현실적 삶을 포기한 대가로 완성됩니다. 나아가 예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로 요구하죠. 따라서 영원히 완성될 수 없습니다. 주체는 예술이라는 절대적 존재 앞에서 실종되거나 죽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도나 서편제 등의 이청준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까닭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청준의 작품에는 동문학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령 당신들의 천국을 읽다 보면 간척을 모티프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괴테의 파우스트가 연상되죠. 이청준의 경우 특히 그가 동문과 출신이라는 점은 독일 문학에 대한 그의 친연성을 충분히 짐작케 합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괴테와 토마스만 그리고 이청준 사이의 영향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글 세대의 중견 작가들이 20세기 전반 독일 문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 참 흥미롭죠? 여러분도 이처럼 다양한 나라의 작품들이 지니는 상호택적 관계의 예를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겨 읽는 현대 작가들은 어떤 나라의 어떤 문학에서 영향을 받았는지도 탐구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역시 전후의 한국에 대한 매력적인 소설을 다수 남긴 작가 박완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완서 작가를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녀는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신랄한 현실묘, 바로 유명한 한국 문단의 대표 작가입니다. 그가 쓴 에세이에서 그의 창작 동기가 유감없이 드러나는 대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연히 박수근 화백의 유작전을 보고 나서 그의 전기를 쓰고 싶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 갔는데 엉뚱하게 화상이나 소장자가 이득을 보는 현실에다 대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문인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발표될 가망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명감까지 느껴야 했다. 왜? 나는 보았으니까. 목격자가 증언을 하는 것은 당연했다. 아시다시피 박완서 작가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삶을 살다 40대 이후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 작품 나목에서 박수근 화백에 대해 다루었죠. 즉 그녀는 예술적 성취 그 자체에 목매달았기 때문에 데뷔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현대사, 불행한 인물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소설을 썼다고 말합니다. 즉 그녀는 불행한 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당사자이기 때문에 증언자로서의 책무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소설을 써야만 하는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박완서의 소설들은 아주 많은 경우 과거의 불행을 회상하고 증언하는 자전적 소설의 형태를 띱니다. 서사학자 루카치가 말했듯 소설은 근원적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장르입니다. 즉 잃어버린 고향을 회상하고 증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르입니다. 유년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별이 떠있던 하빌적 세계를 잃어버린 소년들이 길을 나서서 세계를 떠도는 이야기가 바로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자아와 세계가 합일했던 서정의 세계가 파괴되고 투쟁과 싸움으로 얽힌 서사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유년기의 고향으로 회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설을 통해 끊임없이 회상하고 증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작가의 글 중 일부입니다. 6.25 전쟁 중이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모와 만행을 견디어내야 했다. 그때마다 그 상황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은 언젠가는 이걸 글로 쓰리라는 증언의 욕구 때문이었다. 도저히 인간 같지도 않은 자 앞에서 벌레처럼 기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오냐, 언젠가는 내가 벌레가 아니라 내가 벌레라는 걸 밝혀줄 테다. 이런 복수심 때문에 마음만이라도 벌레가 되지 않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내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버틴겨준 문학의 불가사의한 힘에 감사한다. 나목에 형상화되었듯이 박완서 작가는 어린 시절 전쟁을 겪었고 오빠를 잃었고 또 미군 PX에서 힘들게 일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언젠가는 내가 살아남아 이 불행을 고백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즉 오직 문학, 글쓰기를 통해서만 기어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문학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녀는 문학의 힘에 감사를 표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전쟁의 상처도 인간성의 상실도 그 인간이 만들어낸 문학이 허용하는 가능성으로 인해 버텨낼 수 있었다는 작가의 고백은 이 시대 문학의 기능과 힘에 대해 사고하게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가 박완서는 전쟁이 주는 수모와 만행을 왜 다른 방식이 아닌 글쓰기의 방식으로 버텨냈을까요? 그 답을 작가가 남긴 소설론을 통해 거꾸로 추론해 봅시다. 물론 박완서의 글쓰기는 단순히 작가 개인의 복수와 치유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청준의 경우가 그러했던 것처럼 6.25와 그 이후에 급격한 사회 변화를 함께 추론해야 했던 우리 한국인들 전체의 상처와 치유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말합니다. 상처가 아물까봐 걱정된다고요. 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어버리면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물어가는 상처를 쥐어 뜯어가면서라도 뭔가를 쓸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피를 흐르게 해야 할 것 같다고요. 만약 자신만의 상처였다면 그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약을 바르고 상처의 기억을 잊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상처가 아니라 모두의 상처였기에, 우리 모두의 무참히 토막난 상처였기에 작가는 계속해서 아픈 곳을 글로 쓰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청준의 경우처럼 박완서 문학 역시 통시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즉 전쟁의 상처를 고발하거나 증언하는 전반부 문학을 지나 전쟁 이후 형성된 한국 사회의 속물주의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문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작품의 일부를 읽어볼까요? 엄마는 틈 있을 때마다 이런 외마디 소리로 우리에게 있는 집 자식 노릇을 주입시키고 강요했다.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뼛속까지 익숙한 스스로의 가난뱅이 근성을 해소시켜 보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도시의 흉년이라는 작품 속 일부인데요. 이 작품 속에는 전쟁통에 돈을 모은 속물 엄마가 그려지고요. 이 속물 엄마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냉소적인 딸 지수연의 눈에 비친 가정의 풍경이 가감없이 그려집니다. 현대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소각함과 부박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김없이 한국 근현대사의 상처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끊임없이 그 상처들을 되묻고 치유의 방법을 도모하는 작가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이들의 작품을 계속 읽어야만 하는, 배워야만 하는 현재형의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슬프게도 아직도 한국은 휴전 상태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분단의 상처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영화 쉬리나 공동경비구역 JSA, 웰컴 투 동막골이나 강철비, 최근의 공작까지 모두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죠. 분단의 상처가 문학과 영화, 드라마 등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탐구해보세요. 참고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전형이자 분단 서사 영화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쉬리, 그리고 공동경비구역 JS에는 통일에 대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비춰집니다. 쉬리의 경우 박무영과 유중원의 싸움에서 동료 요원의 도움을 받아 박무영을 쓰러뜨리는 유중원의 모습은 마치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듯한 착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중원과 이방희의 대결에서 유중원이 이방희를 쓰러뜨리는 데는 성공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연인인 이명원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걸 생각해 보시죠. 이로 인해 통일에 대한 기대는 한 발짝 더 멀어집니다. 공동경비구역 JSA의 결말은 더욱 참혹합니다. 단일한 민족국가를 꿈꾸던 모든 인물은 처벌받으며 이를 밝혀낸 소피 장은 추방당하고 말죠. 이처럼 소설 속에서, 영화 속에서 아직 행복하고 평화로운 한국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 상처를 잊지 말자고,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다고, 평화를 위해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문학과 영화는 쉼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수업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청준과 박완서의 작품을 통해 전쟁과 분단이 남긴 트라우마를 문학적으로 극복하려는 몸짓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권선징악과 환상, 한, 분단과 치유라는 네 키워드를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질과 매력을 만끽해 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문학은 한국다움, 그리고 한국인다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나아가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 한국 문학이라는 등불과 함께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